저번 주 금요일 날 뭐가 나왔죠. 강력하게 나왔죠. 그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대출 쪼일 거다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게 다른 정부가 들어왔어도 제가 볼 때 대출은 쪼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가계부채 점검이야, 점검. 부동산 정책이 아니야. 아직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까지 나올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정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 9시 30분에 배포하고 보도는 11시 30분 2시간 뒤에 보도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행은 28일 날 그냥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행을 하게 해놨어요. 근데 주 골자가 주담대 한도 제한. 수도권에서 무조건 부동산 사면 6억이 끝이야. 내가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6억분이 대출이 한도가 안 돼요. 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제가 카페에도 썼죠. 지금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50%로 감량한다 그랬어요. 원래 한 달에 우리나라 가계대출이요 5조야. 5조를 지금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6억, 6조, 7조 막 이렇게 넘었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야,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5조를 넘었으니까 이거를 반으로 줄였어. 2.5조. 가계부채 총량이 2.5조를 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은행에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얼마 이렇게 빌려주라고. 그래서 그거를 1일 단위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은 샷다운이야. 영업을 못해요, 은행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은행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못 빌려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 은행은 오지 마세요. 원래는 예대 마진으로 해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가. 근데 그걸 못해, 지금. 자, 오지 마세요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우리 은행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지금 금리를 다 올리고 있어.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 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도 내린다고 계속 했다가 정부 바뀌니까 천천히 내리겠대. 지금 시중금리는 올리고 있어요. 오지 말라고. 우리 대출 영업 못하니까 오지 마. 좀 비싸게 쓸 사람들만 와. 그래서 지금 배짱을 하고 있어요, 배짱. 점점 올리고 있어, 점점. 근데 앞으로 더 올릴 거예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금리 오르고 있다고 지금. 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담대 영원이다. 대출 못 받는다, 없다. 너 돈 있으면 그 돈 주고 다 살아. 이거예요.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랑 동일하게 비기주지역 70%, 규제지역 50% 적용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 뭐 7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6억이야. 그냥 6억이에요, 6억. 기존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대출 12억, 13억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6억이야. 그러니까 이제 못 사.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있는 놈만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있는 놈도 안 사요. 돈이 있는 사람도 그 돈을 다 였다가 몰빵을 하지 않아. 레버리지를 많이 쓰려고 하지.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일수록 대출을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절대로 현금 많이 안 넣어. 대출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있는 사람들도 안 사요.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두 번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하여서 생활비 목적. 이거는 원래는 2억까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1억으로 줄인대. 이제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2억까지 됐던 거를 1억으로 줄였어. 근데 1억 대출 받았는데도 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추가 대출 받아야 못 받아요? 팔란 얘기야. 잡고 있지 말고 팔란 얘기예요. 능력 없으면 팔란 얘기예요. 세 번째, 다 30년으로 제한했어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막 50년짜리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돈 빌리기 편하죠. 내는 게 적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줄였어. 그러니까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건 뭐예요? 내가 분양받았어. 청약해가지고 분양받았어. 그 다음에 전세 끼고 이제 잔금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못하게 하겠다 이거야. 갭투자 막는다는 얘기예요. 방배동에 이런 데 분양하는 데들이 30억이에요. 막 분양가가 지금. 그래서 분양을 지금 시기를 늦춘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난리 난 거죠. 이거 뭐 어떡해. 근데 보세요. 유동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막히면 옆 사람도 돈이 없어요.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떨어지니까 이번에 빨리 팔아라. 이거 미친 장이니까 이때 팔아라. 근데 이거를 제가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이런 시황을 잘 알아요. 왜냐면 아파트는 사고 팔고만 잘해도 돈 버는 거야, 사실. 되게 쉬운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럴 뿐이야. 등락이 크기 때문에 사고 팔고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황을 맨날 정리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잘 못해, 그거를. 특히 매도를 잘 못해요, 매도를.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으라 그래도 과감하면 못 팔아. 그리고 사라 그러면 또 떨어질까봐 못 사. 이게 문제야, 이게. 아파트 상담받는 분한테 저희는 포트폴리오 상담도 해드리니까 팔으라 그럴 때 파신 분들, 그리고 사라 그럴 때 사신 분, 다 돈 벌었어. 그분들이 학원에 오래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돈을 왕창 벌었기 때문에. 제가 팔으라 그랬을 때 팔고 나서 보면은 항상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지. 그리고 다른 투자 또 할 수 있고. 어쨌든 대출 이거 갭투자 못하게 막았다. 신용대출도 지금 줄였어요. 원래 내 소득의 한 2배 정도까지 나왔는데 신용대출이 그거 내 소득으로 줄였어요, 지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요거에 6억. 요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6억이야. 자, 우리나라 지금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평균이 얼마예요? 14억 몇천이래요. 올라가지고. 최근에 이게 12억에서 올랐어요. 저희 한 요 정도, 6억 그냥 본 것 같아. 그냥 반절. 6억 대출이면 내가 6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을. 근데 맞벌이를 해도 6억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젊은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나이든 기성세대가 아니라요, 젊은 애들. 왜냐면 젊은 애들이 집을 사는 거니까. 이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출을 계속 해주면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막은 거야. 6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얼마씩 내요? 300만 원 이상씩 내요. 300만 원 이상씩. 제가 카페에 썼잖아요. 처분가등소득. 그 금액의 30%를 우리가 다 이자 갚는 데 쓴대요. 이자를 원금 갚는 데. 그리고 생활비 쓰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야, 아예. 요거 LTV는 원래 80에서 생애 최초 요거 집을 어떻게 샀냐면요. 집을 사요. 20억짜리 집을. 전세 10억, 6억 대출을 받아. 4억 내 돈인가? 이렇게 사더라고.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전세 있죠, 세입자. 후순위로 받는 거야, 후순위로 대출을.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생애 최초면 내가 들어가서 살 집에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요. 투자하는데 그냥 대출을 해줬다니까, 후순위로. 갭 끼고. 근데 요걸 막았어. 갭 투자 못하게 막고, 그리고 요거를 70%로 줄였어. 거기다가 전입금만 부과를 시켰어. 6개월 내 무조건 들어가 살으라고. 디딤돌이나 정책자금 대출, 요것도 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줄이는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정책에서는, 지금 이게 가계부채 정책이잖아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들한테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정책이 뭔가 나올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막 젊은 애들, 청년들 그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걔네한테는 복지를 뭔가 줄 것 같아.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원래 90%였는데 이제 이거 80%로 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세대출을 만약에 3억을 전세대금 대출이 나갔어요. 3억이. 은행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선 기존까지는 3억에 대해서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내줬어. 100%로 다 보증을 해줬거든. 자기네들 손해나는 게 없었어요. 100%를 다 받았어. 은행은. 그러니까 보증기금만, 전세 사기 당한 물건들은 보증기금만 다 지금 충난 거예요. 이걸 이제 90%로 그래서 내린 거야. 10%는 너네가 책임져. 은행 너네가. 너네가 받아가지고 너네가 대출해준 거니까 10%는 너네가 책임져.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낮춘 거야. 지금 뭐냐면 3억을 은행에서 빌려줘.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세입자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보증기금에서 2억 4천만 돌려주는 거예요. 6천은 너네가 손해보는 거야. 너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6천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 이자 받으려고 6천만 원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잖아,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심사를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대출 규제가 경매 투자자, 우리한테 미친 영향.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경락잔금 대출도요, 동일한 규제 받아요. 똑같아. 주택을 살 때는 똑같아요.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추가, 주택 투자는 불가능.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1주택 처분 조건은 가능하고. 대신 지방주택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에 돈이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을 묶어놨어. 그럼 사실 풍선 효과로 이제, 왜냐면 인천이나 이런 데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안 올랐잖아요. 지금 조용하잖아. 왜 조용한지 아세요? 아니, 강남 상구 토어제 막았을 때, 막고 나서 풀었다가 막으니까 갑자기 영등포랑 동작구랑 이런 데가 다 같이 올랐잖아요. 마포구랑 막. 근데 그때는 풍선 효과로 오른 거잖아, 그러면. 근데 요번에 규제가 발표나고 나서 그 옆으로는 왜 안 퍼질까요? 여긴 더 저가니까. 인천이나 노동항이나 이런 데 저가 아파트들 많은데 그런 데는 왜 안 퍼질까?
그러면 키 맞추기 하려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갈 틈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야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살까? 위에가 상단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강남 상구부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지면 자기네들이 지금 사봤자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안 사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조금 안 됐는데 일주일 정도 되면 사람들이 또 움직여요. 원래는 움직여. 바로 부동산에 물어보고 또 사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안 움직여. 요번에 급격하게 올랐던 그 수요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누굴까요, 대체 산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는 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파트를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샀을까?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 최근에 사신 분 있어요? 서울 아파트. 없죠? 없어. 제 주변에도 없어요. 그럼 누구야? 지방이야, 지방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지방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지방 유지들이 서울 와서 산다고. 거의 대부분 지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투자한 거예요. 요번에 안 팔렸던 거, 요번에 14억에 사간 거 있죠? 이것도 지방 사람이에요. 갭 투자한다고. 지방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 그럼에도 안 올라 지금.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수요가 지방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지방에 뭔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수요가 더 일어나지. 자, 그러면 빌라 아파트 단타 투자 어떻게 할까? 우리 단타 좋아하잖아요. 단타는 사업자 대출이에요. 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야. 주담대가 아니야. 가계대출이 아니에요. 근데 사업자 대출까지는 잘 막진 않아. 막았었어,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할 수 있는 건요, 최근에 그 사업자 대출이 열렸기 때문에 갑자기 막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막혔었어. 근데 이게 다시 언제 또 막힐지 몰라. 가계대출이 너무 심각해지면. 자, 가계자금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단, 언제 사업자 대출도 막힐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사업자 대출이니까 여러분의 그 빚 있죠? 대출 받은 거. 이거를 안 봤었어요. 사업자하고 여러분의 개인으로 받은 거하고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의 대출도 은행에서 보기 시작했어. 대출 얼마 받았냐? 그거 보기 시작했고, 또 플러스 소득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소득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카드 소득으로 됐었어. 대체 소득. 그래서 대체 소득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요거를 안 봐. 여러분들 만약에 소득이 지금 안 잡혀 있다. 그러면 대출 받기 어려워.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깐깐하게 은행 보는 데를 얘기한 거고, 앞으로 추세는 이렇게 더 볼 거예요. 왜냐면 매매 사업자를 하려면 어쨌든 우리는 적은 돈 가지고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 매수자들은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실수요자들이에요. 대부분. 이거 투자자들 거의 없어요. 다 실수요자들이야. 이 실수요자들은 6억이니까 충분히 빌라 사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안 돼. 실수요자들한테는. 문제는 우리야. 우리가 싸게 적은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싸게 사서 싸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업자 대출을 막히거나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할 때 이렇게 깐깐하게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히 여러분들 그 개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입찰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은행에 물어봐라.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은행도 되게 막 혼란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각 은행에 따라서. 우리 거의 대부분 또 수협이나 막 신협이나 이런 데잖아요. 주거래 은행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생소한 은행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점도 너무 여러 가지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그거는 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 지금 이게 뭔가 잡혀 있는 게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어. 요게 가장 중요하죠. 좋은 거. 팔릴 것만 받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잘 샀으면 사실 다 팔고 나오는데. 이제 좋은 물건 보는 이 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경매만 쏙 배워. 경매 정보지 열심히 봐. 이제 이거 입찰한다고 저희한테 이제 보내, 보고서를. 그럼 얘가 그냥 거의 대부분 까이는 경우가 많아요. 드럽되는 경우가 많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는데 어쩔 수 없지, 어떡해. 그것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옥석을 가리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지. 근데 고집스럽게 막 해. 자기는 갔다 왔는데 이제 경매가 사실 어렵진 않잖아요. 입찰하고 낙찰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잔금 내고.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에. 이게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는 거니까. 이상한 걸 받았어. 혼자서 겁나 고가에 낙찰 받은 거야. 보증금을 날렸어. 날려야 돼. 잔금 내는 순간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좋은 물건이 중요한 거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학원비 하나도 안 아깝다고. 추가적인 세금 규제는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게 난 무섭다고 생각해. 당장. 지금은 검토를 안 하겠다. 이거야. 근데 집값이 만약에 또 꿈틀꿈틀 된다. 우리는 그거 못 본다 이거야. 이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에 완전히 꿈틀꿈틀 되면 무조건 때릴 거야. 종부세 어떻게 올려요? 아파트 현실을 올리는 거야. 한번따라 공주가를 올리는 거야. 공주가 올려서 종부세를 올릴 거예요. 얘 올리고 플러스 양도세는 지금은 중과가 유예돼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해줄 것 같아. 그냥. 중과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고.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한쪽으로는 튀어주는 거지 한마디로. 나갈 구멍은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중과해버리면 못 나가잖아요. 못 팔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는 터주고 대신 요렇게. 사실 우리나라 종부세가 싸요. 외국에 비해서 진짜 싼 거야. 제가 봤을 때도 요거는 올릴 필요가 있어. 사실 주택을 하나 두 개 정도면 되는 거야. 젊은 애들 생각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이 투기가 사실 없어지긴 해야 돼요. 제가 아파트 사라고 얘기 안 하잖아 맨날. 다가구가 훨씬 낫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같은 돈인데 20억이야. 얘는 월세가 1200만 원씩 나와. 투자도 5억분이 안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주거 안정을 애들한테서 시켜주고 우리도 돈을 벌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그냥 깔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투기성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돈 나와봤자 월세가 얼마 안 나와요. 전세 이거 다 10억이야.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이거 3년 있죠? 이거 축소 검토 중이에요. 요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있잖아요. 요거 3년 내에 사고 팔고 요거를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갈아타기. 비과세 받고 얘 오르면 팔고 얘로 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를 3년을 확 줄인대.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요? 금리 상승하고 있어요. 금리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수익형 상품은 금리가 오르면 내려가죠. 임대 수익도 내려가죠. 이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때 사야 된다니까? 이때 사야 돼요. 왜? 임대 수익이 줄었어. 근데 왜 사? 이게 싸졌잖아. 그 다음에 금리가 나중에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잖아. 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우린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금리 올라가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안 좋아해. 근데 없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갈 때 수익형 상품 너무 좋은 거야. 뭐 고시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무조건 금리 오르면 사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상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계속해서. 자, 그리고 제가 주식 얘기도 했었어. 주식으로도 돈이 빠져나갈 것 같아. 지금 실제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의 시절 때 얘기를 뭐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해도 3,000포인트는 그냥 간다 그랬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3,100인가 찍었잖아요. 지금 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목표는 5,000포인트야. 올라가니까 이제 개미들이 일로 가는 거야. 주식으로. 그래서 제가 주식도 해야 된다고 얘기 한번 했었어요. 주식도 하셔야 된다고. 자, 지방 대장 아파트 투자 수익 이동 가능해야 안 해요? 지방 규제가 없어. 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심리예요, 심리. 수도권이 안 오르면 얘는 안 올라. 가끔 가다가 이럴 때 있어요. 서울이 떨어졌는데 지방 어딘가는 올라. 이런 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안 오르면 얘네 안 올라요. 이 풍선 효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쟤네가 뭐 올라? 안 오르지. 지방도 사실 지금 최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쪽 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다주택자는 종부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종부세는 제가 봤을 때 올릴 것 같아. 양도세는 중과 유예는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단타를 한다. 그럼 어디로 보야 된대요? 아, 이거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학군지예요. 제가 카페도 썼죠? 땡땡땡땡땡땡땡. 이게 첫 번째는 학군지. 역세권. 얘는 재개발이에요. 실제로 학군지에 있는 빌라 있죠? 얘는 계속 가격이 올라. 아파트가 학군지, 특히 목동 있죠? 목동 아파트 단지 옆에 빌라촌이 있어요. 거기는 가격이 계속 올라. 왜?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 수요가 그 빌라촌으로 가는 거야. 대치동 있죠? 아파트가 30억이야. 빌라는 6억이고. 학군지라 그래, 학군지라. 역세권의 수요는 항상 있어요.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임차 수요 때문에 가격이 방어가 돼요. 그리고 재개발. 재개발은 우리가 빌라를 사가지고 팔면 거의 대부분 다 실수요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실수요자가 들어와요. 투자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실수요자가 들어오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 젊은 애들이 똑똑해. 기왕이면 내가 빌라에 들어가서 살 건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 더 좋아. 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재개발지에 있는 빌라는 잘 팔려. 그래서 깨끗한 빌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단타를 한다 그러면 요거에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요거.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 내 걸 좀 팔아야겠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주택자들은 사실 비주택이 좋은데 이 규제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얘기 드리는 게 농지예요. 농지. 다가구로 사면 사실 여기서 월세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안정적으로 내가 300이든 500이든 월세가 나와. 근데 관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번거롭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층계나 이게 계단 같은 거 오르내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농지는 내가 만약에 지금 1억에 사놨어.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지금 50이야. 농지예금 60부터 받을 수 있어요. 10년간 1억짜리가 얼마 돼 있겠어요? 내가 잘 사놓으면. 뭐 5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도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5억이라고 할게요. 5억. 그러면 난 분명히 1억 주고 샀는데 5억에 대해서 60대부터 그냥 연금 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가서 청소를 해, 뭐를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요걸 하셔야 돼. 다가구인데 요거 준비를 해주셔야 돼. 지금 요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 반짝해가지고 농지연금이 잠깐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잊었어. 다 잊었어. 농지연금이라는 거를 다 잊었어요. 요게 되게 좋아요. 요게.